회장님, 따님이 3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합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비서의 말을 들은 순간 53세 재벌회장 강태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딸. 23살 꽃다운 나이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딸. 병원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 누운 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한나야, 아빠야, 아빠가 왔어.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5년간 전처와 딸을 몰래 감시한 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것. 피를 나눈 동생이 왜 조카를 죽이려 했을까요? 재벌가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일 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빌딩 35층 회장실에서 강태주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태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무팀장 이상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퇴근 준비하지.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정우진이 재빨리 태주의 코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우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태주의 눈을 피하고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태주가 코트를 받아 입으며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우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굳이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30년 경력의 운전기사 박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주가 뒷좌석에 앉고 차가 출발한 직후였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태주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며칠째 고민했습니다. 뭔데 그래?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이 한나 양이 3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태주의 손이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5년간 따님 이야기를 안 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태주는 정우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한나는 아버지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태주 자신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울 시내 중앙병원입니다. 박 기사, 차 돌려. 병원으로 가. 박 기사가 깜짝 놀라 백미러로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번호를 검색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의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태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어 병원 응급동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정 실장은 차에서 기다려. 태주가 급하게 말하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중환자실 위치를 물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한 태주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강한나 환자 보호자입니다. 면회하고 싶습니다. 간호사 김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강한나 환자분은 보호자가 어머니 서윤희 씨 한 분만 등록되어 있는데요.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아버지요. 친아버지. 태주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연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보호자 추가 등록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태주가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낡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유니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펜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5년 전 이혼한 전처 서윤이었습니다. 윤희도 태주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한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가 윤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윤희의 갈라진 손톱과 푸석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태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면담실로 오시랍니다. 간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박정환입니다. 강한나 환자 담당의입니다. 박정환 과장이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태주와 윤희는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따님이 3일 전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에 치였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 피가 고였고 저희가 긴급 수술을 해서 피는 빼냈습니다. 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태주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 정도 지켜봐야 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박정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딸의 침대 앞에 서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한나야.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분노 때문에 태주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에서 윤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서글픔, 그리고 딸 아버지라는 사실 사이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주와 윤희는 병원 1층 로비 구석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살 곳이랑 생활비를 대줄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윤희가 처음으로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나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받고 싶지 않아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태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저택이 그 어느 때보다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는 한나. 초등학교 입학식 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어린 한나가 두 손으로 V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창백한 얼굴과 겹쳤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 다음 날 토요일 새벽 6시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우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 실장, 나야. 급한 일이 있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5년 전 이혼할 때 법원 통해서 위자료 30억 보냈잖아. 그 송금 내역서랑 관련 서류 전부 오늘 중으로 확보해. 그리고 전처 서윤희 씨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도 조회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내가 동의서 받아올게.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주는 샤워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윤희를 만났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고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태주가 윤희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해. 그러려면 당신 금융거래 내역을 봐야 하는데 동의서에 서명 좀 해줘. 태주가 서류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숨길 거 없어요. 숨길 게 있으면 좋겠지만. 윤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희는 신분증 사본까지 건네주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일 후 화요일 오전 정우진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태주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주가 서류철을 받아 펼쳤습니다. 정우진이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위자료 30억 원이 서윤희 씨 계좌로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전액이 대한투자개발이라는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대한투자개발? 그게 뭐 하는 회사야?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 뒤에 부도 처리됐고 지금은 폐업 상태입니다.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0억을 통째로 날렸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회사 등기부등본이랑 주주명부, 이사명단 전부 가져와. 이틀 후 목요일 정우진이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투자개발 대표이사가 최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영식? 태주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신원 조회해봐. 반나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영식은 미주 부사장님 대학 동창입니다. 지금도 미주 부사장님 개인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주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주 부사장님 측근입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 미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미주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이라는 회사 알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한투자개발? 처음 듣는 이름인데. 갑자기 그건 왜? 최영식이 대표로 있던 회사야. 영식이? 영식이가 하는 일까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태주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태주는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5년 전 이혼 직후에 윤희 씨한테 접촉한 사람들 명단 만들어. 당시 살던 오피스텔 경비원이랑 주변 상가 사람들 찾아서 진술 받아와.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진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북구 오피스텔 경비원 증언입니다. 이혼 직후에 검은색 외제차 타고 온 여자가 서윤희 씨를 여러 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소 5번 이상 봤다고 하고요. 그 여자가 누군데? 사진 보여드렸더니 미주 부사장님이 맞다고 합니다. 태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또 있어? 네. 근처 부동산 중개소 직원 증언입니다. 미주 부사장님이 서윤희 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요. 서류 같은 것도 건네는 걸 봤다고 합니다. 태주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정우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년이. 태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곧바로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보자. 강남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일 보면 얘기해. 다음 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주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리하는 거 아니야? 태주는 미주의 말을 무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윤희한테 왜 찾아갔어? 미주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가 먼저 연락해 온 거야. 좋은 투자처 없냐고. 그래서 내가 영식이를 소개해 준 것뿐이야. 내 이름 팔았다며? 내가 미안해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며? 그건 형수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미주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태주는 미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억이 다 날아갔어. 윤희는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살고 있고 한나는 병원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 그건 안 됐지만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형수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된 거지. 왜 나한테 따져? 미주가 언성을 높이며 커피잔을 밀어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바빠. 이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면 난 갈게. 미주가 핸드백을 들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태주는 미주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을 찾은 태주는 대기실에서 윤희를 만났습니다. 윤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태주가 윤희 옆에 섰습니다. 대한투자개발에 돈 넣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줘.
윤희가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주 씨가 찾아왔어요.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라고 하던? 오빠 뜻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미안해하는데 직접 나서기는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냈다고.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이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다 맡겼어요. 바보같이. 태주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난 미주한테 그런 부탁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윤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주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태주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오른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장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 나야. 대한투자개발이라는 회사 있어. 설립부터 부도까지 전 과정 조사해. 그리고 최영식이라는 사람, 다른 사업 이력이랑 미주랑 금전 거래한 내역 전부 추적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태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미주야, 네가 대체 뭘 한 거냐? 미주와 호텔에서 만난 지 이틀 후 수요일 밤 10시였습니다. 태주는 자택 서재에서 법무팀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대한투자개발의 자금 흐름, 설립 경위, 부도 과정이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그때 경호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 기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태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운전기사가 퇴근 후에 집까지 찾아오다니.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앉아. 태주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 박 기사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회장님께 숨겨온 게 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데? 미주 부사장님 지시로 사모님과 한나 아가씨를 감시해 왔습니다. 태주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5년 전 이혼하시고 나서부터입니다. 미주 부사장님이 저한테 사모님 모녀가 어디 사는지, 누굴 만나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매주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기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박 기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 때문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미주 부사장님이 한성그룹 계열사에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아들을 잘라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감시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기사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더 할 말 있어? 있습니다. 박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나 아가씨 교통사고 난 날 저녁에 제가 미주 부사장님을 태우고 강남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이 뒷좌석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셨습니다. 백미러로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기사가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처리된다. 확실하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2시간 후에 뉴스에서 성북구에서 20대 여자가 차에 치였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알아보니까 그게 한나 아가씨였습니다. 태주가 책상으로 성큼 다가가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박 기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갔는데 사고 차량을 봤습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이었고 번호판 앞자리 4개를 기억합니다. 운전자는 야구 모자 쓴 40대 남자였습니다. 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억누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팀장,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최 변호사도 같이. 1시간 후 법무팀장 이상훈과 고문 변호사 최병호가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에게 박 기사의 증언을 녹취하게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녹취가 끝난 후 최병호 변호사가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기사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 미주 부사장과 사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면 사고 차량 운전자 신원, 미주 부사장과 그 운전자 사이의 동거래 내역, 당일 통화 기록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사설 조사업체 2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정도조사, 여의도의 한빛리서치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추적하고 미주 부사장 최근 5년간 자금 흐름 전부 조사해 주세요. 비용이랑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정도조사에서 1차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고 차량 찾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경기도 외곽 폐차장에서 급하게 처리됐는데 폐차 전 등록된 소유자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김상철이라는 47세 남자입니다. 폭행이랑 사기 전과가 있고요. 사고 이틀 후에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 탔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태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망친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같은 날 한빛리서치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미주 부사장 명의로 된 회사가 3개 더 있습니다. 성진기획, 미래에셋 컨설팅, 한강개발인데요. 3군데 다 실제 사업은 없고 한성그룹 본사 자금 50억 원이 이 회사들로 빠져나갔습니다. 허위 용역비랑 컨설팅료 명목입니다. 태주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횡령까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는 단순히 형수를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조카 한나를 없애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법무팀장 이상훈을 불렀습니다. 이 팀장, 5년 전에 내가 작성해둔 지분 이전 계획서 있잖아. 그거 찾아봐. 네. 그게 아직 있습니까? 비밀 금고에 넣어뒀어. 이틀 후 이상훈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태주가 한나에게 한성그룹 지분 15%를 단계적으로 넘기려던 계획서였습니다. 이 팀장, 이 서류 검토한 사람이 누구였지? 이상훈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전무이셨던 미주 부사장님과 법무팀 실무자 1명, 이렇게 2분뿐이었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미주는 한나에게 지분이 넘어가면 자기 자녀들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위자료를 빼돌려 윤희를 망하게 하고 5년간 감시하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태주는 서재 창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주야. 태주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용서 안 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박 기사가 고백하고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주는 한나가 다니던 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명문 사립대학교였습니다. 경영학과 사무실을 찾아간 태주는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연구실이 어디 있습니까? 3층 끝에서 두 번째 방입니다. 태주는 계단을 올라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흰 머리가 섞인 중년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낯선 방문객을 보고 안경 너머로 태주를 후쳤습니다. 누구시죠? 강한나 학생 아버지입니다. 태주가 명함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 교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요? 네. 이정우 교수는 한참 동안 태주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 개인정보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시죠. 교수님, 한나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정우 교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주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정우 교수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책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바인더 한 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앉으세요. 태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바인더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나 학생 파일입니다. 8학기 성적표, 장학금 내역, 제가 써준 추천서까지 다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성적표에는 전 과목어가 빼곡했습니다. 장학금 내역에는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입학할 때부터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8학기 내내 학과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정우 교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비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과외 2건, 학교 앞 카페, 도서관 근로 장학생까지. 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3개요?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오전 수업 듣고, 오후에 과외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바인더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한나가 입학할 때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태주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돕고 스스로 일어서겠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태주의 시선이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그 5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20년 교수 생활하면서 본 학생 중에 가장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병문안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면 졸업까지 어떻게든 도울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없이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쓴 딸.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정우 교수가 태주를 불렀습니다. 단순한 복수보다 따님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학교를 나선 태주는 곧장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에는 고문 변호사 최병호와 새로 선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 김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미주 부사장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빠져나간 50억 원 추적 결과입니다. 30억은 미주 부사장 개인 명의로 서초구 아파트 사는 데 썼고 나머지 20억은 홍콩 계좌로 보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관련해서는 미주 부사장 통화 기록 확보했습니다. 한나 양 사고 당일에 태국으로 도망간 김상철이란 사람과 3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태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사고 교사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상철을 잡아와. 태국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 태국 현지 로펌이랑 협력해서 소재 파악 중입니다. 방콕 근처 논타불이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성그룹 본사 다른 층에서는 미주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측근 최영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회장님이 사설 조사업체 2군데를 동원해서 부사장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빠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영씨가 태국에 있는 김상철한테 돈 더 보내. 5천만 원. 절대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빠 과거 자료 좀 뒤져봐. 예전에 편법 증여 계획했던 거 있잖아. 그거 찾아. 미주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덤비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전화가 연결되자 미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나 미주예요. 네, 오랜만이에요. 부탁할 게 있어서요. 나중에 내가 연락하면 기사 하나 써줄 수 있어요? 네, 큰 건이에요. 알겠죠? 일주일 후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상철 소재 확인했습니다. 방콕 근처 논타부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숨어 있습니다. 외교부랑 검찰 통해서 잡아오는 절차 준비 중입니다. 얼마나 걸려? 2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 월요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검찰 고발이랑 이사회 소집 같은 날에 한다. 그날 밤 태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한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태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나야, 아빠가 반드시 다 밝혀낼게. 태주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눈 뜨면 그때는 아빠가 다 끝내놓을게. 기다려라. 2주 후 월요일 오전 9시 태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와 최병호 변호사가 양쪽에 섰고 그 뒤로 법무팀 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창구에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인더 12권, A4 용지 3,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피고발인 강미주. 혐의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교통사고, 교사입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 두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주는 묵묵히 서서 접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새벽 7시 검찰 수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부사장실, 미주의 서초구 자택,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 3곳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새벽부터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미주가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미주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 차량에 올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한성그룹 부사장 강미주, 횡령 및 교통사고 교사 혐의로 조사. 오후 2시 한성그룹 본사 35층 대회의실에 이사진 11명이 모였습니다. 태주가 단상에 올라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도표가 떴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도, 부동산 매입 내역, 해외 송금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부사장이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통해 회사 자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허위 용역비와 상담료 명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겁니까?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입니다. 자료 보시면 됩니다. 태주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과 박 기사 증언 요약이 떴습니다. 제 딸 한나가 3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가 미주 부사장의 지시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부사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2, 기권 1로 해임안이 통과됐습니다. 태주가 직접 해임 결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태주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이 있습니다. 태주가 준비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 강미주 전 부사장이 5년간 제 전처와 딸을 조직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위자료 30억 원을 사기 투자로 빼돌렸고 제 딸의 교통사고까지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5년간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앞으로 딸의 회복과 진실 규명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친동생을 고발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미주 전 부사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태주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가 나갔습니다. 재벌 회장의 눈물 어린 참회와 폭로. 친동생이 조카를 죽이려 했다. 미주 측 변호인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오빠의 일방적인 모함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태주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미주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미주는 매번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2주 후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상철 잡았습니다. 태주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 태국 논타부리에서 현지 경찰이랑 공조해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한국 수사관한테 진술하고 있는데요. 김도연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주 전 부사장한테 5천만 원 받고 한나 양을 차로 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태주는 전화기를 든 채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백 기록 확보해. 네, 자필 진술서랑 통화 녹음까지 받아냈습니다. 김상철의 자백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살인 미수범 구속하라. 조카를 죽이려 한 이모라니. 검찰은 증거를 모아 미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미주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신 출국 금지와 서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5월 셋째 주 태주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박정환 과장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나 양 뇌파 검사 결과인데요. 미세하지만 바깥 자극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태주는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나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세 가족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주의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인 미주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태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미주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미주가 해임된 지 한 달이 지난 6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태주는 출근길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성그룹 강태주 회장, 10년 전 자녀 명의 편법 증여 의혹. 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태주가 한나에게 지분을 넘기려던 계획서, 이미지와 내부 문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주가 기사를 읽는 사이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피해자 행세 논란. 강태주도 떳떳하지 않다. 태주는 곧바로 비서실장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지금 뉴스 봤어? 네, 회장님.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어디서 나온 건지 당장 추적해. IT 보안업체 불러서 유출 경로 찾아. 본사에 도착한 태주는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법무팀장 이상훈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태주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윤희에 대한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허위 제보였습니다. 다른 여자 사진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악성 댓글은 한나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런 집안이니까 자업자득이지. 불쌍한 척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주 짓이야. 확실해. 이틀 후 IT 보안업체에서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진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기사 원본 자료가 우리 회사 내부 서버에서 유출됐습니다. 누가 빼갔어? 접속 기록 분석하니까 미주 전 부사장 측근 최영식 계정에서 다운로드 됐습니다. 태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기사 쓴 기자는? 확인해 보니까 미주 전 부사장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기자입니다. 한 달 전쯤에 미리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주가 기자에게 전화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윤희 씨 관련 허위 글은 최초 게시자 IP가 브라이트 미디어라는 홍보 대행 업체입니다. 예전에 미주 전 부사장 개인 홍보 맡았던 데입니다. 모든 게 미주의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성그룹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거래처 두 곳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규 계약을 보류하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하나도 무기한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이사 3명이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회장의 가정사가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 쇄신을 논의해야 합니다. 태주는 서한을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정우진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나 양 상태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태주는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 의사 박정환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나 양 머릿속 압력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태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술이요? 압력을 빼는 수술입니다. 성공 확률은 60% 정도입니다. 실패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박정환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주는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수술 동의서 주세요. 윤희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한나가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태주와 윤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5년간의 모든 거리감을 잊은 채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4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박정환 과장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환 과장이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고비는 넘긴 겁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가 14건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 계약 문제, 이사회 서한 대응, 주가 방어 대책, 내일 아침까지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병원 대기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뜬 태주는 곧바로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임시 주주총회 2주 후로 잡아. 내가 직접 소집할게.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그래.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할 거야. 전화를 끊은 태주는 법무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 팀장, 최영식이랑 브라이트 미디어 고소해. 허위 사실 유포랑 명예훼손으로. 알겠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가족,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태주 옆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5년간의 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주 조금 그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6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지하 1층 대강당에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표, 개인 주주, 사회이사, 취재진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강당 입구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태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딸 명의로 지분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세무사와 법무팀이랑 검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태주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가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을 켰습니다. 도표와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미주 전 부사장이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주 전 부사장이 5년간 페이퍼 컴퍼니 3곳을 통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허위 용역비와 상담료 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120억 원입니다. 총 170억 원입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확인된 겁니까? 외부 회계법인 감사 결과입니다. 자료 나눠드렸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태주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통화 기록과 자금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미주 전 부사장이 제 딸 한나를 교통사고로 해치려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한나한테 회사 지분 15%를 넘기려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주 전 부사장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없애려 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 상속 몫을 지키려고. 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잘못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 점도 인정합니다. 태주가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5년간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전처와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주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해주십시오.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내부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빼돌린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거래처 관계는 언제 정상화됩니까? 태주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제시하며 답변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찬성 68.2%, 반대 21.5%, 기권 10.3%, 태주의 연임이 가결됐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이사회 서한을 보냈던 사회이사 3명 중 2명이 사퇴서를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태주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김도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상철이 자필 진술서를 썼습니다. 내용이 뭐야? 미주 전 부사장한테 5천만 원 받고 한나 양을 차로 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주 전 부사장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2번째 영장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발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미주가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미주를 데리고 나오자 자택 앞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미주는 고개를 숙인 채 검찰 차량에 올랐습니다. 9시 뉴스톱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성그룹 전 부사장 강미주 구속. 조카 교통사고 교사 혐의 인정. 2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주는 피고인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게 오빠의 조작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미주의 변호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철이 증인석에 앉아 증언했습니다. 미주 씨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돈 줄 테니까 그 여자를 차로 치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미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처리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 박정환 과장이 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나 양이 눈을 떴습니다. 태주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감압수술 후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태주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야. 태주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나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여 태주를 향했습니다. 초점이 불안정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주의 손등을 건드렸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야. 아빠 왔어. 병실 문 밖에서 윤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도 2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 갈라졌던 세 가족이 마침내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잠시 후 이정우 교수가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한나 학생, 눈 떴다면서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정우 교수가 태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따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복학이랑 학점 문제는 학과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긴 싸움이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눈을 뜬 지 10개월이 지난 이듬해 4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법정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주와 윤희가 방청석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미주는 횡령 50억 원, 배임 120억 원, 문서 위조 3건, 교통사고 교사 1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주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강미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주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오빠가 꾸민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법정 경위 2명이 미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주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 동생이잖아. 동생이라고.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미주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주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친동생한테 12년 형이 내려졌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태주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피해자인 제 딸과 전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태주는 그 말만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판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재벌가 탐욕이 부른 비극, 친동생에게 12년형, 조카를 차로 치게 한 이모, 법에 심판받다. 인터넷에는 한나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나 CKU를 빕니다. 끝까지 이겨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한편 한나는 10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걷는 것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언어치료사와 함께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퇴원 날 이정우 교수가 재활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나 학생, 이거 복학 서류랑 학점 인정 안내서야. 학과 교수님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 이정우 교수가 봉투와 함께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학과 교수진 전원이 서명한 응원 카드였습니다. 한나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나의 목소리는 아직 느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할게요. 꼭 졸업하겠습니다. 이정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녹화본이랑 과제 기한 조정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퇴원 후 태주가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윤희가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한나 복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자. 따로 살면 한나 돌보기 힘들어. 윤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저택 말고 다른 데로 가자. 성북구에 적당한 아파트 알아봤어. 태주가 덧붙였습니다.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게요. 세 가족은 서울 성북구의 중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태주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느린 걸음으로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먹자. 윤희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듬해 2월 한나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강당에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가득 찼습니다. 태주와 윤희가 객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졸업생 이름이 하나씩 호명됐습니다. 경영학과 강한나. 한나가 학사모를 쓰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걷지도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걸어서 총장 앞에 섰습니다. 총장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한나가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희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캠퍼스 중앙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주가 한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야, 아빠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한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 자리가 있어.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취업도 도와주는 일이야. 같이 해보지 않을래? 한나는 잠시 캠퍼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5년간의 단절 이후 한나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태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윤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한나는 한성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한나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새 출발 장학 프로그램.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재단이사 취임 1년 후 가을 첫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강당에 장학생 50명이 모였습니다. 한나가 단상에 올라 장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한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수업 듣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장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한나가 장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객석에서 태주와 윤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한나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다시 일어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는 어린 한나. 그 양옆에 서 있는 젊은 태주와 윤희. 한나가 사진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주는 자존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딸 한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홀로 버텼고 전처 윤희는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른 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동생 미주는 재산을 지키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의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주는 뒤늦게나마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가 스스로 걸어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어려운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다시 일어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서운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